늦은 밤, 인천항 부근의 낡은 공업지대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쇠 냄새와 축축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인디밴드 그림자 유랑단 멤버들은 낡은 승합차 안에서 저마다 상념에 잠겨 있었다. 보컬이자 리더인 강민주는 창밖의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며 다가올 뮤직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신곡 잿빛 꿈은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오늘 촬영할 폐공장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릴 터였다. 다들 긴장 풀라고. 오늘 촬영만 잘 마치면 우리도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민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멤버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기타리스트 박서준은 말없이 기타 케이스만 매만졌고 또 다른 기타리스트 김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드러머 이지훈과 베이시스트 최수빈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선택한 이 폐공장은 낮에도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음산함이야말로 그들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배경이기도 했다. 승합차가 삐걱거리며 멈춰선 곳은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랜턴을 들고 그들을 맞이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심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촬영은 밤새도록 할 갱가 노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네, 사장님.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밤이 깊어지면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곳이야. 괜한 곳에 발 디디지 말고 촬영만 조용히 하고 떠나도록 하게. 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멤버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낡은 건물에 얽힌 으스스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니까. 공장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황량했다. 높은 천장에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거미줄은 이곳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화학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멤버들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져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감독과 함께 촬영 동선을 확인했고 서준과 현우는 앰프와 이펙터를 연결했다. 지우는 드럼 세트를 조립했고 수빈은 베이스 기타의 튜닝을 맞췄다. 촬영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서준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소리쳤다. 방금 이 의자 움직이지 않았어. 서준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철제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잠시 등을 돌려 앰프의 노브를 조절하는 사이 의자가 마치 누군가 살짝 끌어당긴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위치를 옮겼다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형, 바람 때문이겠지. 여기 창문도 다 깨져 있잖아. 현우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니, 바람 소리도 안 들렸는데 분명히.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자 주변을 살폈지만 별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민준도 서준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의자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서준아,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 그런가? 서준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 순간 목덜미에 소름이 오소서 돋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이 공장에는 정말로 무언가 있는 걸까?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촬영 준비에 다시 집중하려 했다. 천장에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공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첫 번째 테이크를 알리는 감독의 목소리가 곧 울려 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스산한 선율의 서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율은 곧 끔찍한 불협화음으로 변해 그들을 덮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감독의 액션 소리와 함께 촬영이 시작되었다. 잿빛 꿈에 음울하면서도 처절한 멜로디가 폐공장의 정막을 갈랐다. 민주는 허공을 응시하며 절규하듯 노래를 쏟아냈고 멤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다. 조명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 멤버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과 바닥을 기어다녔다. 먼지 쌓인 기계들과 부서진 구조물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첫 번째 테이크는 그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문제는 두 번째 테이크를 준비하던 중에 발생했다. 기타리스트 현우가 갑자기 악하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왜 그래? 현우야. 민준이 놀라 달려갔다. 누가 내 다리를 걷어찼어. 현우는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멤버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펙터를 점검하던 서준뿐이었다. 뭐라는 거야?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분명히 누가 내 종아리를 발로 뻥 찼다고. 엄청 세게 현우는 자신의 종아리를 문지르며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촬영 위치를 잡기 위해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다리를 걷어찬 듯한 강한 충격과 함께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던 것이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현우를 찰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공장 내부는 여전히 그들뿐이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었다. 현우의 주장과 달리 그의 다리에는 특별한 상처나 멍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현우 씨,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느낀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근육 경련일 수도 있고요. 촬영 감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헛것이라니요. 이 느낌이 얼마나 생생했는데 마치 누군가 정말 아기를 가지고 가격한 것 같았다고요. 현우는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선뜻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서준만이 아까 의자 사건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때부터 공장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멤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사건은 그럴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배회하며 심술궂은 장난을 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모두를 엄습했다.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휴식을 갖기로 했다. 민주는 답답한 마음에 홀로 공장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은 조명도 거의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고 낡은 부품들과 폐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복잡한 심경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폐공장에는 정말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민준아, 너무나도 또렷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생생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구야, 누구냐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먼지 쌓인 폐자재들만이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뿐이었다. 목소리는 분명 남자의 것이었지만 밴드 멤버나 스태프 중 누구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기묘한 향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차갑고 음울한 느낌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조금 전 현우가 느꼈던 것처럼 자신 역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악의적인 접근을 느낀 것이다.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고 누군가 다리를 걷어차고 이제는 정체 모를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황급히 멤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본 멤버들은 직감적으로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형,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금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촬영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그 누구도 이 기이한 현상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공포는 안개처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들의 심장을 옭아매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촬영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가져왔다. 창백하게 질린 멤버들의 얼굴에는 이제 노골적인 공포심이 떠올랐다. 감독과 스태프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야. 드러머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엔 서준이 형이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고 현우 형은 그냥 쥐가 났거나 헛것을 본 줄 알았어. 그런데 민준이 형까지 저러니 사장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 기억나. 밤이 깊어지면 좋지 않은 기운이 돈다고. 베이시스트 수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촬영 접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종아리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통증의 기억이 생생한 듯했다. 감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예상과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촬영을 중단하는 것은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들과 공포에 질린 밴드 멤버들을 보니 강행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장비부터 정리하고 상황을 좀 봅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이야기하죠. 감독이 힘겹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폐공장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이 조명 장비를 옮기던 중 멀쩡하던 조명 하나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놀란 스태프 한 명이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전력 문제인가 싶어 확인했지만 다른 장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공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자루를 끌고 어둠 속을 배회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멤버 몇몇이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먼지 쌓인 기계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잘못 들었겠지.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민준의 마이크에서 발생했다. 잠시 쉬기 위해 스탠드에 걸어두었던 마이크에서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칙, 크르륵, 살, 려, 조.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인 듯한, 혹은 기계음과 사람 목소리가 불쾌하게 조합된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신경을 곤두쓰고 있던 모두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서준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저거 꺼, 당장. 음향 담당 스태프가 허둥지둥 달려와 마이크 전원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들었던 소리는 모두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었다. 분명한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원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난 더 이상 못 있겠어. 여긴 미쳤어. 수빈이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육중한 철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세게 닫아버린 것 같았지만 그들이 들어올 때 분명히 안쪽에서 걸쇠를 걸어두었었다. 그리고 그 걸쇠는 꽤나 뻑뻑해서 쉽게 열리거나 닫힐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공포는 극에 달했다. 멤버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않던 베테랑 스태프들조차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곳은 단순한 폐공장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악의를 가진 어떤 존재가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었다. 도망가자,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현우가 절규하듯 외치며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다. 다른 멤버들도 공포에 질려 그 뒤를 따랐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뮤직비디오도 그들의 꿈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저주받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철문에 다다랐을 때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무덤의 입구처럼 그들의 탈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젠장문이 안 열려 민준이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철문은 요지부동이었다. 바로 그때 공장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깔깔깔 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텅 빈 공장 내부를 천천히 그리고 섬뜩하게 메워가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의 섬뜩한 웃음소리는 공포에 질린 그들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멤버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철문에 매달려 발버둥 쳤지만 굳게 닫힌 문은 그들의 절박한 몸부림을 비웃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현우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문을 걷어차며 울부짖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라면 모두 공포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멤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해. 서준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 역시 공포로 잠겨 있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폐공장의 다른 출구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낡고 부식된 창문들은 대부분 철판으로 막혀 있거나 너무 높아 접근조차 불가능했고, 간혹 보이는 작은 비상문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거나 녹슨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다. 마치 이 거대한 폐공장이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어 그들을 가둬버린 것 같았다.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그 대신 공장 내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한여름밤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겨울 냉동 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그들을 덮쳤다. 몇몇 스태프는 얇은 옷 위로 팔을 문지르며 몸을 떨었다. 사장님께 연락해야 해. 민준이 문득 떠올랐다는 듯 소리쳤다. 그 노인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들이었다. 그들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낡은 공장 건물 내부에서는 전파가 잘 터지지 않았다.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이 액정 화면에 떠올랐다. 안 돼. 전화가 안 터져 수빈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멤버들은 공장 내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금이라도 전파가 잡히는 곳을 찾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촬영 감독의 휴대폰에서 희미하게 신호음이 잡혔다. 됐어요. 신호 잡혀요. 감독이 외쳤다. 민준은 재빨리 감독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떨리는 손으로 사장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다. 제발 받아주세요. 민준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쇳소리 같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사장님 저예요. 오늘 폐공장 촬영하러 온 밴드 리더 강민준입니다. 민준은 다급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지금 저희가 공장 안에 갇혔어요. 철문이 저절로 잠겨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사장님 듣고 계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의자가 혼자 움직이고 누가 다리를 셔츠를 걷어차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었어요. 방금 전엔 여자아이 웃음소리까지.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자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낮고 무거워진 목소리였다. 내가 말했잖소. 밤이 깊어지면 좋지 않은 기운이 도는 곳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저희 좀... 그곳은 원래 그런 곳이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공포감마저 느껴졌다.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것들이 깃들어 있었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고 했을 텐데. 민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노인의 말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사장님, 제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뭐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내가 그곳으로 갈 수는 없어. 이 밤중에 그곳에 들어가는 건 나로서도. 노인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내가 가보겠어. 그때까지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아침까지요? 저희가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것 말고는 지금으로선 다른 방도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시오. 절대 공장 가장 안쪽, 오래된 기계들이 쌓여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마시오. 그곳은 특히나 위험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민준의 귓가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악몽 같은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이 거대한 절망감으로 그를 덮쳤다. 그리고 사장이 경고한 공장 가장 안쪽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토록 위험하다고 한 것일까? 사장과의 통화는 절망적인 현실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아침이 오기까지 그들은 이 저주받은 폐공장 안에서 정체 모를 존재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거대한 철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공장 안의 항이는 살을 애는 듯했다. 멤버들과 스태프들은 공포와 추위에 떨며 출입문 근처에 모여 앉았다. 그나마 그곳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은 지독할 정도로 더디게 흘러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이 공포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모두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작은 소리 하나, 희미한 그림자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사장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절대 공장 가장 안쪽, 오래된 기계들이 쌓여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마시오. 그곳은 특히나 위험하니까. 그 가장 안쪽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기에 사장이 그토록 신신당부를 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공장 깊숙한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흉물스러운 기계들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괴물들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저기, 저 안쪽에 뭐가 있는 걸까?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 역시 공장 안쪽을 향해 있었다. 사장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괜히 궁금해할 필요 없어. 서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공장 안쪽에서 다시 한번 그 소름 끼치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깔깔깔.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봐.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마치 그들을 유혹하는 듯한 혹은 조롱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안 돼. 듣지 마.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몇몇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그들의 이성을 좀먹어 들어갔다. 몇몇 스태프는 거의 정신을 놓은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수빈은 아예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민주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러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침이 오기 전에 모두 미쳐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득 그의 발치에 놓여있던 기타 케이스가 스스로 드르륵하고 열리는 것이 보였다. 민주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케이스 안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기타 피크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피크가 마치 누군가의 손에 들린 것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천천히 공장 안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안 돼, 내 피크. 민주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피크를 잡으려 했지만 피크는 그의 손을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치 그를 공장 안쪽으로 유인하려는 듯이.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기묘한 오기가 민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저 안쪽에 무엇이 있든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공포의 실체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미쳤어. 사장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서준이 경악하며 그를 말렸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저것들이 뭘 원하는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내 피크도 찾아야 하고.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다른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는 금기의 영역, 공장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등 뒤로 겁에 질린 동료들의 절박한 외침이 희미하게 따라붙었지만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체 모를 공포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폐공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동료들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점차 멀어졌다. 이 구역은 공장의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웠다. 공기 중에는 짙은 먼지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온도는 마치 냉동고처럼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 거대한 기계들은 녹슨 채 멈춰서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부품들과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켜켜이 쌓인 먼지가 부옇게 일어났다. 그는 사라진 기타 피크를 찾기 위해 바닥을 샅샅이 살폈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버려진 잡동사니 뿐이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때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바로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찾았어. 내가 숨겨놨는데. 민주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멈춰버린 거대한 프레스 기계만이 음흉한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앞을 향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선반 위를 비췄을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인형이었다.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갔고
옷은 다 해져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인형의 입게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는 듯했다. 인형 옆에는 작은 글씨로 유리라고 적힌 낡은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유리. 그 순간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툭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기타 피크가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해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민준이 피크를 집어 들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희미한 달빛과 손전등 불빛이 교차하는 어둠 속에서 반투명한 여자아이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낡은 인형과 똑같이 생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한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빈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민준을 보며 웃고 있었다. 소리 없는 그러나 섬뜩한 미소였다. 같이 놀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했다. 민준은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팔을 향해 뻗어왔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한의 한기가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폐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육중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새벽의 푸르스름한 빗줄기가 공장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의 형상은 새벽빛에 놀란 듯한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민준을 짓누르던 극한의 한기도 거짓말처럼 약해졌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민준아, 강민준 씨. 괜찮아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폐공장 사장인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이 보였다. 구원이었다. 노인은 공장 안의 처참한 광경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특히 민준이 방금 빠져나온 공장 가장 안쪽을 향해 잠시 머물렀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저 안까지 들어갔었구먼. 노인이 낮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책망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밴드 멤버들과 스태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노인에게로 다가왔다. 밤새도록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는 새벽빛과 함께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지만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기타 피크를 움켜쥔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폐공장에 얽힌 비밀을, 그리고 그들을 밤새도록 괴롭혔던 존재들의 정체를. 사장님,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대체 이 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노인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공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픈 기억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폐공장 밖으로 나온 멤버들과 스태프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밤새도록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옥 같았던 그 공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민주는 여전히 손에 아버지의 유품인 기타 피크를 꽉 쥐고 있었다. 사장 유승호 씨는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깊게 펜주름과 슬픔이 깃든 눈빛은 그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마침내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곳은 원래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장난감 공장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꽤 잘 나갔지. 특히 저 안쪽에서 만들던 인형들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도 어릴 적엔 저곳에서 뛰어놀며 자랐어. 내 딸 유리도 그랬지. 유리? 민준이 공장 안쪽에서 보았던 낡은 인형과 이름표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반투명한 여자아이의 형상. 유승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유리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항상 저 인형을 품에 안고 다녔지. 공장이 자기 놀이터인 양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멤버들은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 나는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고 유리는 공장 안쪽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유승호 씨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왔다. 내가 달려갔을 땐 이미 늦었더군. 유리는 그 낡은 프레스 기계 밑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 품에는 그 인형을 꼭 안은 채로 끔찍한 이야기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걷어차였던 순간을 떠올렸고 서준은 저절로 움직였던 의자를, 민주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차가운 목소리와 살려줘라는 속삭임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유리의 장난이었거나 혹은 구원을 바라는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사고 이후 공장은 문을 닫았어. 아버지는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아내 역시 유리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몇 해 뒤 유리의 뒤를 따랐지. 유승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가끔 밤에 아내가 흰 소복 차림으로 공장 복도를 서성이는 것을 봤다는 관리인도 있었어. 아마 딸을 잊지 못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관리인이 보았던 흰 베일의 여인은 유리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들었던 정체 모를 목소리, 그를 공장 안쪽으로 이끌었던 기타 피크,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유리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승호 씨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들었던 승호야라는 목소리, 그건 아마 유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을 게야. 내가 이곳에 자주 오지 못하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지.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겪었던 공포의 이면에는 한 가족의 처절한 비극과 어린 소녀의 슬픈 영혼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곳은 곧 철거될 예정이요. 유승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 슬픈 기억을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지. 유리도, 내 아내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하니까
그의 말에 모두 숙연해졌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당연히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훨씬 더 무겁고 강렬한 경험을 한 후였다. 짐을 챙겨 폐공장을 떠나기 전 민주는 다시 한번 공장 안쪽 유리가 사라졌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품속에서 기타 피크를 꺼내 그곳을 향해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어린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편히 쉬렴, 유리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민주는 뒤돌아섰다. 승합체에 올라탄 멤버들은 말없이 창밖의 폐공장을 바라보았다. 새벽빛 아래 거대한 공장은 여전히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곳은 슬픈 영혼들이 미처 닿지 못한 꿈과 함께 잠들어 있는 잿빛 무덤과도 같았다. 차가 출발하고 폐공장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민주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귓게는 여전히 유리의 해맑았던 웃음소리와 승호야 하고 아버지를 부르던 애처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맴도는 듯했다. 그들의 밴드 그림자 유랑단은 이날 이후로 한동안 어떤 곡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이 다시 펜을 잡았을 때 그들의 음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슬픈 감성을 담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폐공장에서 만났던 작은 영혼, 유리가 남긴 마지막 선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주 가끔 민주는 바람 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을 느꼈다. 고마워요. 그것이 정말 유리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의 바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가만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잿빛 꿈속에서도 아주 작은 옹이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으므로